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또 책 소개를 하나 해볼까요? 예일대 교수인 로버트 실러의 비이성적 과열입니다. Irrational Exuberance. 소제목으로 이 제목은 제가 단 겁니다. 좀 자극적인 투자 공부하면 수익률 향상에 도움이 된다 라고 소제목을 자극적으로 달았는데, 왜 이런 소제목을 달았냐? 그동안 이제 패시브 투자의 이론적 모델을 제공해줬던 그 유진 파마의 효율적 시장 가설에 따르면 주식 투자 공부 쓸모없다. 그리고 알파를 얻으려는 노력도 쓸모없다. 라는 포스팅을 예전에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제 그 반대 진영에 있는 이론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유진 파마를 평생 이렇게 비판했던 로버트 실러 비이성적 과열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투자 공부와 노력도 수익률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이 책의 주된 내용은 아니지만 로버트 실러가 주장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책 소개를 할 건데, 하지만 이 책 소개를 다 하고 나서도 여전히 나의 결론은 물론 뭐 제 결론이 아니죠. 효율적 시장 가설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서 나의 결론은 나는 이제 효율적 시장 가설의 신봉자용 인덱스 펀드 패시브 투자 추종자이다. 아무튼 반대 진영의 의견을 한번 참고해서 들어보겠다. 그래서 이렇게 민주주의의 다원성 차원에서 이렇게 반대 진영의 의견도 이렇게 참고하고 배울 게 있으면 배우고,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기업만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사상도 치열하게 자유 경쟁을 해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아무튼 결론은, 자, 나는 아이비리그 출신이 아니며,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저 뒤에 보면 로버트 실러가 아이비리그 출신 펀드 매니저가 비아이비리그 출신 펀드 매니저보다 투자 성적이 더 좋더라 라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아이비리그 출신이 아니며 저는 이 스토어 클라이머, 저는 가치와 가격의 괴리를 알아보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물론 이런 방법은 많은 연구가 있죠. 그죠? 많은 연구가 있지만 나는 그런 거는 모르고, 알더라도, 그런 거 공부해서 알더라도 그 괴리가 메워지는 기간, 이거는 종잡을 수가 없죠. 그죠? 이게 뭐 한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끝이 없는 기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초조하죠, 사람이. 그래서 이런 막연함과 초조함은 결국 판단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게 이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옛날 포스팅에도 한번 했으니까 그냥 스탑 버튼 누르시고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렇게 밸류에이션의 1인자라고 하는 다모다란 역시도 이렇게 개별 기업의 가치평가를 정말 어렵다, 이런 실패를 겪었다. 자, 그래서 이제 책 소개를 해보면, 자, 이런 효율적 시장 가설과 대척점에 있는 가격과 가치의 괴리를 이용한 이런 가치 투자 원칙을 설파한 비이성적 과열을 한번 소개해 보겠다. 그리고 책 내용 중간중간에 제 의견도 넣었습니다. 자,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각, 효율적 시장 가설과 저런 비이성적 과열 시장, 마치 물리학의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처럼 저렇게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런 시장을 바라본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비이성적 과열 시장에서 로버트 실러는 비이성적 과열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이런 구조적 요인, 문화적 요인, 심리적 요인과 함께, 자, 그리고 과열을 합리화하는 시도로서 이런 효율적 시장 이론, 랜덤 워커 이론을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진 파마는 이렇게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옹호하는 데 평생을 바쳤는데, 로버트 실러는 저는 유진 파마의 이런 이론을 또 비판하는데 크게 앞장을 섰다. 그리고 이 둘은 2013년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자입니다. 자, 이렇게 효율적 시장 가설은 물론 유진 파마가 이론을 체계하기 전에 이미 100년 전부터 이렇게 형태는 존재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 따르면 모든 공개 정보는 이미 금융자산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것이 가장 투자에서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다. 그래서 주식 투자 공부 쓸모없다 라는 포스팅 요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초과 수익을 얻으려는 그런 헛된 노력, 주식 투자 공부 그런 거 다 쓸모없다. 자, 초과 수익을 얻은 게 자기 실력이다 라는 것을 95%의 신뢰도로 증명하려면 짧게는 20년에서 길게는 1000년 이상 걸린다 그랬죠. 이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롭트실러는 저렇게 유진 파마와는 다르게 노력과 지성이 투자에서 이렇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가? 아니다. 의미가 있다. 투자도 성적순일 수 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요 연구를 소개해요. 이 두 사람의 연구.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연구를 했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의 그 대학 입학 시험이 있죠. SAT 성적, 우리나라로 치면 수능 성적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리고 수능 성적이 높은 펀드 매니저가 다른 펀드 매니저들보다 투자 수익률이 더 좋더라 라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관관계가 0.4 정도의 큰 상관관계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저서에서는 이렇게 한 3줄 정도로 짤막하게 소개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주석에 있는 논문 제목을 따라서 요 제목의 논문이었는데 요 제목의 논문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자, 이 성과라는 것이 저 SAT 성적이 높은 펀드 매니저들이 성과가 더 좋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 성과라는 것이 아이비리그 출신 펀드 매니저가 비아이비리그 출신 펀드 매니저들보다 투자 성적이 더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보고서를 보시면 40 베이시스 포인트 아웃퍼폼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펀드 매니저들이 아이비리그 출신 펀드 매니저들이 마켓 인덱스를 그 시장 인덱스를 얼마나 아웃퍼폼했는지는 자료에 나오지 않아요. 자, 아이비리그 출신들이 비아이비리그 출신들보다 40 베이시스 포인트 더 성과가 좋더라. 그리고 이제 그 이유가 뭐냐? 저 사람들을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아이비리그 출신들은 자기 그 출신 학교에 따라서 그런 커뮤니티, 파이낸셜 커뮤니티가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적 네트워크, 휴먼 인텔리전스 때문에 고급 정보에 대한 빠른 접근이 주요한 요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그래서 옛날에 미국 그 작가, 밀리터리 작가 탐 클랜시 아시죠? 이 사람이 시리즈물 중에 잭 라이언 시리즈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잭 라이언이 보면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 출신인데 나중에 이제 CIA에 들어가가지고 정보 분석가로 활동하는데 옛날 자신이 근무했던 헤지펀드에 상관이 가끔 이제 생일 파티에 초대해가지고 이런 투자에 관한 미 국무부 CIA의 내부 정보를 좀 알려달라 그러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CIA 현장 요원들도 잭 라이언을 볼 때마다 종목 찍어달라 라고 때를 쓰는데 잭 라이언은 그냥 S&P 500 인덱스 투자나 하라고 권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부 정보가 과연 저렇게 투자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의 그 인적 네트워크가 투자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지만 강한 효율적 시장 가설에 따르면 이런 은밀한 내부 정보조차 이미 자산 가격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부 정보도 무쓸모다 라고 효율적 시장 가설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펀드 매니저의 실적과 높은 상관계수를 갖는 변수를 보면 자, SAT 성적이 상관관계가 0.463이고 MBA 학위는 상관계수가 가장 높네요. 그죠? 0.631이네요. 그래서 롭트실러는 자, 이거는 롭트실러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더 똑똑하고 저렇게 머리 좋고 대학 성적 좋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투자도 더 잘할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 비이성적 과열이 상당히 시장 자산들 사이에서 많이 존재하는데 그 한 가지 예로 이제 자, 롭트실러는 이 책에서 그 이토이즈라는 온라인 이토이즈입니다. 이토이즈라는 온라인 완구 판매 업체의 사례를 소개하는데 닷컴 버블 2년 만에 이제 파산했는데 아무튼 이 토이즈를 보면 1998년 매출액이 3천만 달러였는데 그 이제 토이즈 아이러스는 오프라인 장난감 완구점입니다. 자, 온라인 이 토이즈의 매출액은 3천만 달러. 그런데 오프라인 전통적인 이런 오프라인 완구점 매출액은 112억 달러로 400배나 이 토이즈보다 높았는데 하지만 시가총액은 이 토이즈가 80억 달러고 토이즈 R어스는 60억 달러.
온라인 판매 업체인 이토이즈가 이렇게 아주 비이성적 과열로 이렇게 시총이 뻥튀기가 되었다. 그런데 이제 또 이토이즈는 그 기업 이윤이 마이너스 2,860만 달러고 토이즈 아러스는 이윤이 3,760만 달러였다. 그래서 아무튼 이 닷컴버블 폭락점에서 이토이즈는 결국 파산됐고 나스닥에 퇴출됐습니다. 2년 만에 이토이즈는 제자리를 찾았는데, 자, 개인 투자자들이 이 2년을 이렇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저런 비이성적 과열 시장에서 어떤 자산이 이렇게 과대하게 이렇게 뻥튀기가 됐으면 당연히 뭐 헤지펀드나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하겠죠, 그죠? 하지만 그렇게 공매도를 한 세력들이 과연 이 2년을 견딜 수 있을까요? 그건 한번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저 2년 동안 이 토이즈의 가치와 가격의 괴리를 보며 숏을 쳤다면 2년 후 그 결실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그건 역시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이렇게 기술적 혁신은 시장 전체 어떤 시총을 끌어올리는데 기여를 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자, 기술적 혁신이라는 게 시장 전체 수익률 향상에 도움이 될까? 이거는 이제 이 교수가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비이성적 과열에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이제 요 기사에 보시면 1926년부터 미국 증시에 상장된 모든 주식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 자, 25,782개 기업 중에서 수익률이 높은 요 중에서 4%만이 미국 증시의 시가총액을 끌어올렸다 그랬죠, 그죠? 하지만 로버트 실러는 오히려 기존 기업에 대한 낙관론의 근거로 이 기술적 혁신이 저렇게 증시 전체의 시총을 끌어올릴 것 같지만, 기술적 혁신은 실제로는 기존 기업의 전망을 더욱 불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신기술은 기존 기업이 누리던 경쟁 우위를 신흥 기업으로 이전시킬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체 주식시장 수익률 하락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근거로 든 데이터는 안 보이대요. 아무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시의 현실은 실러의 걱정과는 다르게 이렇게 혁신적인 기업은 재래산업을, 자동차 산업은 마차 산업을 멸망시켰지만, 그래서 마부들의 실직을 유발하기도 했지만, 자동차 산업이라는 새로운 산업과 고용을 또 창출시키며 경제 성장률 향상과 정시의 시총 규모 정대에 기여했던 것이 또한 사실이다. 그러면 이제 앨런 그린스팬이 이 당시에 이제 페드 의장이었습니다. 그죠? 1996년 12월에 이렇게 비이성적 과열을 경고했을 때 로버트 실러가 그린스팬에게 얘기해준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린스팬이 이런 경고를 했을 때, 자, 1994년에서 2000년 사이 주식시장 상승은 이제 로버트 실러 교수의 말에 따르면 어떠한 합리적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효율적 시장 가설은 이마저도 저런 뻥튀기된 주식시장의 이 상승이 이마저도 합리적인 시장 참여자들의 선택으로 결정된 적절한 시장 가격이라고 말하겠죠, 그죠? 닷컴버블의 솟구친 나스닥 증시 가격과 S&P 500 가격도 적절한 시장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효율적 시장 가설 지지자들은. 요 기간 동안에 보면 다우 지수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1994년 초에 3,600포인트에서 99년 3월 닷컴버블 붕괴되기 1년 전입니다. 그죠? 2000년 3월에 이제 붕괴됐으니까 99년 3월 1만을 돌파하고 2000년 3월에는 정점에서 11,722.98포인트에 도달했는데 5년 만에 다우지수가 3배가 됐어요. 그러면 요 기간 동안에 기업의 이익도 3배가 돼야 되고, 기업의 이제 실적을 따라서 지수가 올라간다면 기업의 이익도 3배가 돼야 되고 경제 성장률도 3배가 돼야 되는데, 이 시기에 경제적 지표들은 전혀 3배가 되지 않았다. 같은 기간 미국의 이제 GDP 증가는 40%, 이 5년 동안입니다. GDP 증가가 40% 미만이었고 기업의 이윤 증가도 60% 미만이었다. 그리고 1994년은 일시적인 불황이었다. 그래서 닷컴버블 저 5년 동안의 주가 상승은 도저히 정당화되기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요 도표를 보시면 어닝은 자 90년에서 95년에서 약 2000년 요 기간 동안이겠죠. 그죠? 요 기간 동안 기업의 이익은 그다지 증가하지 않는데 주가만 로켓처럼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앨런 그린스팬의 저 경고를 귀담아 들어가지고 요 3년 동안 나스닥 숏을 잡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저렇게 가격과 가치가 저렇게 비이성적 과열로 괴리가 됐을 때 현명한 투자자라면 숏을 잡았겠죠. 그죠? 이 3년 동안 숏을 잡았다면 자, 실제 1996년 12월 5일 그린스팬이 이제 저런 비이성적 과열 얘기를 했을 때 전 세계 주식시장이 요렇게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자, 96년입니다. 그죠? 96년 요 한 해 동안 YTD 리턴은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42.5% 그러니까 요 2년 동안에 이렇게 나스닥 지수가 상승을 했으니 그린스팬이 그런 경고를 했겠죠. 근데 경고를 하고 난 이후에 97년, 98년, 99년 동안 요렇게 더 올랐어요. 자, 요 기간 동안에 숏을 쳤다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파산했겠죠. 그 결실은 이제 4년째에 거둘 수 있는데 이 3년 동안 버틴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96년 전에와 그해 이제 그러니까 1995년 그리고 1996년 이 두 해에 나스닥 100이 42%씩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비이성적 과열이라고 경고를 했던 그린스팬의 충고대로 숏을 잡았다며 자, 폭락의 기쁨을 맞이하기도 전에 3년 버티다가 파산한 사람이 대부분이겠죠. 그죠? 금융위기의 이런 영웅들을 얘기한 그 영화 빅쇼트 있죠. 빅쇼트. 자, 빅쇼트 주인공 중에 마이클 보리가 있습니다. 그죠? 정신과 의사 출신. 이 마이클 보리가 CDS, 신용부도수합입니다. 신용부도수합. 일종의 공매도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숏 포지션을 몇 년 동안 유지했을까요? 그 영화는 뭐 1시간 반짜리 영화에서 잠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지만 실제로는 영화에서 보면 2005년 초에 이제 마이클 버리가 베어스턴스, 골드만삭스, 도이치방크 등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 CDS 계약을 하거든요. 뭐 UBS 그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그리고 2005년 초에 이렇게 계약을 하고 뭐 한 은행마다 기본 뭐 1억 달러씩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8년 9월에 이제 리만 브라더스 파산으로 이제 subprime 모기지 사태가 터지기까지 4년 9개월 동안 마이클 버리는 숏 포지션을 유지한 셈입니다. 그죠? 4년 9개월을 공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버텼어요. 자, 이 공매도라는 것은 손실이 무한대라 그랬죠. 자기 원금 이상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년 9개월 동안 마이클 버리는 그 투자자에게 빗발치는 항의 전화 환매해달라. 이 지금 숏 포지션 때문에 손실이 지금 무한대로 커지고 있다. 그래서 환매해달라. 라고 이제 이 환매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자기의 그 계약 약관에 따라서 환매 거부까지 했거든요. 마이클 베리가.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소송까지 당하면서 아무튼 버티고 버텨서 4년 9개월을 버티고 버텨서 금융위기의 슈퍼스타가 되었다. 자, 고객 돈이었으니까 버텼지 아마 자기 돈으로 이렇게 숏을 쳤으면 과연 버틸 수 있었을까요? 아마 청산당하고 파산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이클 버리는 저렇게 숏 포지션에 재미를 붙이고 2021년 5월에는 테슬라 풋옵션 5억 달러 매수했다가 5개월 만에 항복 선언을 했다. 뭐 손실 금액은 이 뭐 전량 권리 행사 포기했겠죠, 그죠? 그리고 또 2008년 금융위기가 난 또 한 명의 스타가 있었는데 그 스티브 아이즈먼이라고 있었어요. 영화에서는 그 마크 바움이란 이름으로 스티브 카렐이 연기했는데 아무튼 이 사람도 역시 이 한 분의 빅숏의 성공으로 스타가 되고 나서 숏 포지션 좋아하다가 공매도 역시 테슬라로 큰 손실을 겪었다. 이 사람도 공매도 포지션에 진입한 시점에서 테슬라가 4배가 급등하는 바람에 큰 손실을 입었다. 이렇게 비이성적 과열에 저렇게 반기를 들며 대항했던 빅쇼트의 영웅들은 과거의 영광 못지않게 저는 테슬라 숏치다가 처절한 패배 기록 또한 남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비이성적 과열을 만드는 게 어떤 요인들이 있는가 이 책에서는 보면 대개 이 4개의 요인들을 설명하는데 자세한 거 한번 책을 읽어보시고 4부가 이제 이렇게
구조적 요인도 있고 문화적 요인도 있고 심리적 요인도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과열을 합리화하려는 시도가 바로 효율적 시장 가설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 효율적 시장 이론을 비판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문화적 요인 중에 구조적 요인으로 이 일부에 이제 구조적 요인으로 보면 12가지 요인이 나오는데 그중에 이제 나머지들은 여러분이 한번 책을 읽어보시고 이 7번과 8번 요인을 보면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지금은 이제 미국이 이런 애널리스트들이 기업의 어떤 전망이나 그런 걸 얘기할 때 서슴없이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는데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닷컴버블이나 그런 시절에는 미국 투자은행의 애널리스트들도 매도 의견을 내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6,000개 기업들의 애널리스트 의견을 보여주는 이제 이런 투자 리서치 센터의 데이터에 따르면 1999년 말입니다. 닷컴버블 붕괴되기 1년 전이에요. 1년 전도 아니죠. 3개월 전이네요. 그죠? 이때 매도 의견이 6,000개 중에 단 1%만 매도 의견을 냈다. 매수 의견 69.5%, 보유해라 29.9%. 자, 99년 말입니다. 닷컴버블이 붕괴되기 3개월 전인데도 극소수의 애널리스트들이 과열을 경고하며 매도 의견을 냈다는 말입니다. 자, 시장 붕괴 직전인데도 더 매수해라, 홀딩해라 라는 의견이 99.4%였다는 얘기예요. 왜 애널리스트들이 매도 의견을 꺼려했는가? 저 당시에는.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투자 시장의 애널리스트들이 매도 의견을 꺼려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미국 정권가의 애널리스트들이 매도 의견을 이제 거부감 없이 손실껏 내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이런 닷컴버블을 한번 겪고 나서 이런 사베인스 옥슬리 법안이 이제 통과됐는데 이 법안 때문이에요. 이 법안에 따르면 애널리스트가 기업에 저런 비판적인 보고서를 내더라도 뭐 소송을 하거나 보복하지 못하도록 하겠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구조적 요인으로 저런 비이성적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로버트 실러 같은 경우에는 확정 기여형 펜션 플랜이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역시 비이성적 과열을 부추기는 데 기여를 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확정 기여형 펜션 플랜이 바로 401K입니다. 401K. 자, 401K가 버블 형성에 기여를 했다니 씁쓸하긴 하지만 로버트 실러의 주장에 따르면 한편으로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미국인들이 이 주식 투자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될까요? 1954년에 이렇게 뉴욕 증권거래소가 미국인들에게 이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조사했을 때 오직 23%만이 주식이 무엇인지 알 뿐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증권거래소는 미국의 투자은행들은 이렇게 미국 대중들을 주식 투자로 유인하기 위해서 많은 이런 당근을 제공하면서 세미나를 계속 개최했는데 이런 게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런 세미나들보다도 이런 401K 플랜으로 실제 주식 투자를 해본 게 이런 401K에 들어와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한번 해보는 게 주식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관심을 증폭시켰다. 그리고 이제 요 두 사람의 연구에 따르면 401K의 구조가 묘하게 이렇게 심리적 메커니즘을 통해서 주식 투자 시장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유도를 하고 이게 또 이런 주식 편중을 일으키며 주가를 끌어올린다고 해요. 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자, 지금 우리나라도 대개 보면 퇴직연금이나 그런 퇴직연금이 거의 보면 원리금 보장 상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율이 1%, 2% 남짓한 그런 원리금 보장 상품에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기사를 보니 이제 퇴직연금이 디폴트 옵션으로 이제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디폴트 옵션으로 뭐 주식채권 그런 자산배분 펀드에 자동 투자된다거나 하는 그런 이제 제도가 마련됐던데 미국인들도 처음에 401K가 도입되었을 때는 이게 82년도 레이건 시절에 도입됐는데 86년도였는가요? 레이건 시절에 도입됐는데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도입 초창기에는 401K 잔고 대부분이 이렇게 원리금 보장 상품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원리금 보장 상품들이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하자
이제 주식 광고하고 전문가들의 광고로 이제 이런 401k 가입자들이 주식 비중이 급속히 높아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2003년 닷컴 버블 바닥에서 401k 이제 가입자들 잔고가 3분의 2 이상이 주식 시장에 대한 투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은퇴연금을 다 날렸겠죠. 그리고 이제 과열을 부추기는 문화적인 요인으로 뉴스 매체를 또 언급하는데, 이 큰 이런 뉴스, 시장에 걱정거리를 안겨주는 이런 큰 뉴스 뒤에는 과연 그렇게 크게 주가 변동이 발생했는가? 요 책 내용을 읽어보시면 사실 그렇지는 않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상 25분을 했는데 나머지는 그냥 이 원고를 링크 시켜드릴 테니까 25분 방송을 하려니 힘드네요. 원고를 링크 시켜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원고를 꼼꼼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책을 구입해서 보시면 더 좋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내 견해와 반대되는 이런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내 가치관의 형성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죠? 내 틀린 부분을 또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되고,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이렇게 기업만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상도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 참여자들에게 이런 좋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는 마당으로 이용해야 되겠죠. 아무튼 나머지는 이 원고를 한번 읽어보시고, 이상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